자, 그러면 우리는 147번부터 보면 되겠죠? 자, 다음은 조선 전기 농업기술을 서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농업기술은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정리해야 되죠. 기억부터 볼까요?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이루어지고 논농사에서는 이양법도 가능해졌다. 자, 봅시다. 조선 전기 농법. 조선 전기의 농법. 자,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이라는 건 확대됐다라는 얘기죠. 일반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급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확대라고 해야겠네. 확대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죠. 일반화되었다. 원래 2년 3작의 윤작법은 고려시대 보급, 그리고 조선시대 일반화 또는 확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농사에서 이양법도 가능해졌다. 자, 이양법도 가능해졌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부 일부 지방에 이양법이 보급되고, 이제 보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남부지방에서 조금 실시되다가 남부지방에서 조금 늘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좀 고려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고려시대는 이양법이 전래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자,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이양법이 보급되었는데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아, 조선 전기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양법이 확대되면 무조건 조선 후기이지만 여기서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자, 그래서 논농사에서도 이양법도 가능해졌다. 틀린 표현은 아니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12법이 발달하여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자, 12법의 발달. 12법 발달. 자, 12법이 발달했는데 휴경지가 소멸. 소멸은 사라진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연작, 상경이 가능해졌어요. 연작상경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상경이라고 해도 되고 항상 경작. 연작도 마찬가지죠. 연달아서 항상 경작이니까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12법이 발달해서 휴경지가 감소했다. 여기는 소멸이잖아요. 감소했다라고 하면 고려. 알겠죠? 감소인지 소멸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자,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목화가 전국적으로 재배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다. 자, 목화가 전래만 된 게 아니고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화가 이제 말 그대로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전국적 재배. 그래서 의생활 개선. 백성들의 의생활이 개선되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 자, 그 다음에 리을. 고구마, 감자를 구황작물로 활용하였다. 자, 여기에다 써볼게요. 고구마는 감저라고 한댔죠. 그래서 요 감저신보나 감저부라는 책이 있다고 했죠. 18세기 일본에서 전래. 그리고 감저보나 감저신보가 감자 아니고 고구마 재배법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고구마 재배법. 그 다음에 감자는 19세기 청에서 전래됐어요. 자, 고구마는 18세기 일본에서, 그 다음에 감자는 19세기 청에서. 요거 둘 다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거 알죠? 구황작물. 요즘 제가 고구마를 즐겨 먹고 있어요. 너무 귀찮긴 한데 누가 고구마를 보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전에 한 박스가 왔어. 누가 보내줘가지고 겨우 다 먹었어. 또 왔어. 근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진짜 힘들게 다 먹었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보내준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겨우겨우 막 꾸역꾸역 다 먹었거든, 한 박스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한 박스를 또 보내준 거야. 새끼를 낳았어, 고구마가. 도로 한 박스가 됐어. 그래서 또 열심히 먹고 있어. 어떻게 다 먹어야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고구마를 끼니처럼 먹고 있어요, 요즘에. 그걸 빨리 상하거나 싹이 나면 좀 그러니까 그 전에 먹어야 되니까. 저희 집 식구가 둘인데 저희 집에 나머지 한 명은 집에 맨날 늦게 와요.
한잔하고 맨날 늦게 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집에 없다고 보고 집에 있는 사람은 그럼 저 혼자니까 제가 그걸 먹어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주식처럼 고구마를 먹고 있어. 고구마가 살 빠지나? 다이어트 식품이야? 아니야, 살쪄? 그걸 좀 알아봐야겠네. 갑자기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어. 자, 어쨌든 나는 다이어트 식품이려니 생각하고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탄수화물이겠지? 아마도? 망했어. 자,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를 구황작물로 활용했다는 조선 후기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거. 자, 여기에 없는 거 봅시다. 농서가 간행이 됐죠. 농서가 간행이 됐다. 농사직설이나 금양잡록. 자,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처럼 이렇게 농서가 간행되죠. 농사직설은 세종이고 금양잡록은 성종 때 강희맹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게 이제 조선 전기의 농법이에요.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찾으면 되겠죠? 리을 빼고 나머지 체크. 자, 그 다음에 148번 봅시다. 다음은 조선시대 신분제도로 서술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조선은 사회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별하는 양천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자, 조선에서는 신분이 양천제를 법제화했었죠. 법제적으로 하면 양천제. 그래서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인은 과거 제도에 응시하고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자유민이었고, 자,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기역은 양인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천인이고, 자, 천인은 비자유민으로 천역을 담당했다. 벼슬하던 사람을 의미하던 양반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의 신분으로 굳어져 갔고, 양반 관료들을 보좌하던 중인도 신분층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리하여 지배층이 양반과 피지배층의 상민 간의 차별을 두는 반상제도가 일반화되었다. 자, 양천제가 법제적으로 만들어진 건 15세기예요. 그런데 이 양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다시 세 개로 나눠지게 된 거죠. 하나는 양반, 그리고 중인, 그리고 상민. 이렇게 나눠지면서 자, 반상제라는 게 일반화돼요.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상제가 일반화된 건 언제? 16세기 이후가 되면 반상제. 그러니까 양반과 나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지는 거죠. 양반과 나머지 계층으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반상제. 크게 양반과 상민으로 구분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되고, 그러면 디귿이 중인이죠? 네, 디귿이 중인. 그리고 리을이 상민. 네, 리을이 상민. 자, 봅시다. 원래는 양반이 관료를 뜻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료랑 플러스 관료의 가족들까지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게 15세기에는 공무원만. 그런데 16세기로 넘어가면서 공무원 플러스 공무원 가족까지.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만 좀 구별하면 되죠. 자, 넓은 의미의 중인은 그냥 중간 계층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중인은 기술직 중인을 말하는 거죠. 기술직 중인, 기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직 중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은 의미에 해당하는 게 기술관 플러스 향리, 서리, 그리고 서얼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만 알면 되지. 서얼은 그럼 넓은 의미에 해당해? 좁은 의미에 해당해? 당연히 넓은 의미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거 많이 물어보니까 요 서얼은 넓은 의미에 해당하지.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민은 농민이 가장 많겠죠. 장사하는 상인, 그리고 수공업자, 장인이라고 하는 요 수공업자 또는 신량역천인, 나중에 천민화 되긴 하지만 이제 신량역천인까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요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 백정도 있고 창기도 있고 뭐 노비도 있고, 가장 많은 게 노비죠. 그리고 백정, 뭐 창기, 승려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신분으로 하면은 천민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재심은 1번. 자, 조세, 구격 등의 의무를 졌다. 양인이죠? 양인은 쉽게 말하면 세금 내는 자유민인 거예요. 자유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과거 응시도 가능해서 신분 상승도 가능하고, 이런 계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납공노비의 경우 관아의 노비, 노역이나 주인집의 자벽에 종사하였다. 자, 봅시다. 노비.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지죠.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져요. 주인에 따라서 나누는 거겠죠, 당연히.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지고, 자, 그 다음에 입영노비. 입영노비라는 건 관청에 소속돼서 일하는 노비를 말해요. 그래서 선상노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납공노비. 그러면 이제 관청에 들어가 있는 노비가 있고, 관청 말고 밖에 따로 사는 노비가 있을 수 있죠. 노비지만 사실 노비 같지도 않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납공노비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외거노비가 납공노비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노비는, 아이고 이렇게 썼네 내가. 여기다 쓸게요. 납공노비. 외거노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사노비는 그냥 같이 사는 노비, 따로 사는 노비니까 솔거노비, 외거노비. 솔거노비 주인이 데리고 사는 노비, 그리고 외거노비 주인이랑 따로 사는 노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재심은 다시 볼게요. 납공노비의 경우 관아의 노역이나 주인집의 자벽에 종사하였다. 자, 납공노비라는 건 그러니까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시면 돼요. 신공을 납부해. 왜냐면 나는 따로 살고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납공노비는 쉽게 말하면 이제 외거노비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주인집에 살거나 관청에 소속돼서 사는 노비들은 여기라고 입영노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입영노비에 해당한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 틀린 설명. 자, 3번. 좁은 의미의 기술관, 넓은 의미로 양반과 상인의 중간계층을 뜻하며 서울은 넓은 의미에 해당한다. 맞죠? 정답은 3번이고. 자, 4번. 신분 상승이 가능하여 이들은 기술직인 유외 잡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자, 천민들도 아니 상민들도 유외 잡직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다? 맞죠? 네, 맞아요. 공무원도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특별 임용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약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유외 잡직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49번 볼게요. 조선시대 법률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반역죄와 강상죄는 가장 무겁게 취급되었다. 이걸 중죄라고 하죠. 중죄. 자, 그러면 중죄로 처벌되었다. 여러분, 고려시대 중죄는 뭐죠? 반역죄와 불효죄. 불효죄. 자, 조선에서의 중죄는 반역죄와 강상죄. 자, 중죄는 쉽게 말하면 세게 처벌하는 그런 제목들 말하는 거고, 고려는 반역죄, 불효죄. 조선은 반역죄, 강상죄. 그럼 반역은 알고 우리 이거는 알아. 불효는 알아. 강상은 뭐예요? 유교윤리에 어긋난 행동들, 뭐 이런 일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거나 아들이 뭐 어버이를 고발하거나 스승을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범죄들 있죠.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걸 강상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조선의 사법기관은 행정기관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네, 조선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죠. 당연히. 맞고요. 3번 재판에 불만이 있어도 상부관청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2심 재판 재판 2번 할 수 있다. 2심 재판 할 수 있다? 있다. 호조가 원래는 이렇게 호조란다. 형조가 이렇게 법률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2심 재판 기관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형수에 대해서는 3심도 할 수 있잖아요. 금부삼복법. 가능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가능하다. 자, 정답은 3번. 자, 초기에는 노비에 관한 소송이 많았으나 후기에는 산송이 주를 이루었다. 맞아요. 처음에는 노비에 관한 소송이 많았죠. 노비가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거. 근데 나중에는 산송. 그럼 산송은 뭐예요? 묘지 소송. 명당 자리에다가 우리 부모님 묘를 써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관련된 소송이죠. 묘지 소송이 조선 후기는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요거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 따로 쓰진 않겠지만, 사법기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죠. 의금부, 사법기관이죠, 의금부. 구강 직속 사법기관. 사헌부, 관리감찰기구. 아시죠? 네,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조, 아까 형조는 법률에 관한 일을 담당하면서 2심 재판 기구라고 했고, 그럼 포도청은 뭐예요? 포도청. 서민 범죄, 예, 서민들 범죄를 담당하는 곳이고, 그럼 이건 뭐지? 장례원은 뭐지? 장례원? 노비와 관련된 소송, 노비 소송, 노비 문서 뭐 이런 걸 관리하는 곳이 장례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 뭐 있냐? 하나가 생각나야 되는데. 한성부. 맞아요, 한성부. 한성부가 생각이 났어. 자,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죠. 그런데 가옥과 토지의 소송도 담당해요. 서울의 행정, 가옥, 토지, 소송. 네, 그것도 한성부. 그래서 한성부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사법기관, 네, 기구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정답은 3번. 자, 150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민년에 주세붕 공이 풍기군수가 되어 묘우를 창건하였다. 다음에 8월 문성공 안유의 영정을 봉헌하고 갑진년에 문정공 안축과 문경공 안보를 배양하였다. 건물과 제도는 주자가 백록동에 세운 선례를 따랐다. 우리나라의 기억이 여기서 처음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뭘 만들었냐? 맨 첫 번째 줄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웠다. 이것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그거 알 수 있죠. 주세붕이 세운 거 뭐? 서원이죠, 서원. 자, 주세붕이 처음에 뭘 세웠냐면 백운동 서원을 세웠죠.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는데, 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문성공 안유의 영정을 봉헌하였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 안향이에요. 안향의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안향을 배양하는 그런 사당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안유가 안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집안에 안축, 안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안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관동별곡, 죽계별곡이라고 해서 경기체가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정철 말고 이제 고려 말에 이런 경기체가라고 하는 걸 쓴 사람이 바로 요 안축,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안보, 뭐 이런 이제 학자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안유가 안양이구나, 그렇게만 알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고, 이게 나중에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사액을 받아서 소수서원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서원 1번,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했다. 맞고, 학파와 붕당을 결속시키는 구심점이 되었다. 맞죠. 학문의 중심지가 됐으니까. 지방 유학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었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서울에는 성균관이 있잖아, 이렇게 학문의 딱 중심지가. 그런데 지방에는 뭐 없잖아. 지방에는 뭐 현교 정도, 현교는 그런데 중등학교, 중등교육 수준이니까. 그런데 서원이 생기면서 학문적인 위상이 확 높아지게 돼요. 서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향교와 좀 급이 비슷했지만 나중에는 성균관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학문의 어떤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선비들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맞아요. 자, 수령보좌를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관이었다. 수령보좌, 향리감찰, 백성교화, 향촌자치.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유향소죠. 정답은 4번. 자, 근세의 문화로 갑시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내부의 문묘, 명륜당 및 중국과 조선의 선현 제사 지내는 동무서무와 기숙사인 동제 서재가 있다. 정부에서는 5에서 7개월의 학전을 지급하여 운영 경비를 마련하였고, 이것이 흥함과 세함에 따라 수령의 인사에 반영하였다. 수령의 인사에 반영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수령이 관리하는 학교를 말하는 거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수령은 매월 교육 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였다.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서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치하였다. 자,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했으니까 뭘까요? 향교. 자, 향교는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갖는데,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갖는다. 자, 교육을 하는 곳을 명륜당이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을 문묘, 그리고 좀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문묘는 세트거든요. 이렇게 건물 세트? 세트는 없고 대성전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성전이 그 세트의 가장 핵심 관청이거든요.
그래서 문묘가 있거나 아니면 좀 작은 규모가 있는 지역은 이제 대성전만 있거나. 자, 그래서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부모, 군현에 하나씩 설치해서 수령이 관장하도록. 그래서 수령의 뭐랄까요? 국가점수에도 들어간다. 쉽게 말해 학교를 잘 운영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죠. 자, 그래서 향교라고 하는 건 지방 관립, 지방 중등 관립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방의 중등 교육 기관이면서 관립 학교. 이게 바로 향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향교에서 자, 이제 나온 김에 향교에서 만약에 공부를 되게 잘했어. 성적이 좋아. 그러면 소과 초시를 면제해줘요. 성적 우수자는 소과 초시를 면제해준다. 자, 그럼 만약에 성적이 미달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 군역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를 다니면 군역을 면제해주는 거잖아요. 현직 관료나 학생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런데 야, 너 공부 못했지? 그러니까 군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 우수자는 소과 초시 면제, 성적 미달자는 군역을 지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특징이다. 자, 그럼 1번.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를 파견했다? 네. 정답은 1번. 2번. 유생들은 매일 아침 저녁에 식당에 참석하여 일정한 원점을 따야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거는 대학이야, 대학. 성균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했어? 식당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출석 점수를 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출석 점수가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출석 점수 따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생원과 진사를 거치지 않은 고급 관료의 자제는 상제생으로 편성되었다. 자, 일단 3번은 여기다 써볼 거예요. 3번은 성균관에 관한 설명인데 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자, 소과 합격자는 생원이나 진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생원, 진사가 입학을 하면 상제생이 되는 거예요. 하제생이 아니라 상제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상제생이 있다는 건 하제생도 있다는 거지. 그럼 하제생은 뭐냐? 자, 만약에 성균관에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합격을 했어. 쉽게 말하면 TO가 생겼지. 자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왜 소과 시험도 정해져 있지 않아? 내가 오늘 소과 보고 내일 소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TO가 나면 이 TO를 비워두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채우냐? 사부학당,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중등교육기관인 사부학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승보시라고 하는 좀 간단한 시험을 봐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뽑아오는 거야. 아니면 고위관료의 자제들은 음서 같은 걸 통해서도 그냥 시험 안 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원을 채우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부학당에서 권원을 채우거나 음서를 통해서 입학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하재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꼭 성균관은 소과 합격자만 입학할 수 있다? 아니죠. 알겠죠? 다른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많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성균관이면서도 자, 상제생 아니고 하재생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틀린 거고. 4번 국가로부터 사액이 되면 토지, 노비, 서적 등을 받기도 했다. 사액은 뭐밖에 없어? 서원. 그쵸? 사액은 서원이지.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2번. 가가 편찬된 시기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천문을 헤아려 계산하는 일이란 전심전력을 다해야 이치를 구할 수 있다. 앞서 선명령만 썼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별의 변화와 관련된 운행의 도수를 아는데 착오가 꽤 많았는데 정초가 수시력을 참고하여 새로운 역법인 가를 만들었다. 자, 여기서 가는 칠정산. 칠정산은 세종, 서울을 기준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이죠. 역법은 달력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칠정산 4편. 몇 편?
내 편은 수시력. 수시력은 원나라의 달력이고 대통령은 명나라의 달력을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이 달력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 계산을 돌려가지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외편은 회회력을 참고로 했어요. 아라비아의 달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런 것들을 섞은 게 칠정산이고, 그럼 거기에 선명력이라고 나왔죠. 금방 거기 제시문에. 당의 선명력. 당. 그래서 이거는 신라시대부터 고려 중기까지 사용한 거예요. 고려 후기까지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요 수시력을 쓰기 시작한 게 충선왕 때부터. 충선왕 때. 그러니까 충선왕 때 수시력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공민왕 때 대통령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거를 다 섞어서 칠정산을 만들었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까요? 자, 그럼 이거는 칠정산이니까 세종. 요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조선 전기. 자, 기억. 고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일단 우리는 조선 전기라고 하지 말고 어느 왕인지를 좀 체크해 볼까요? 자, 기억은 어느 왕이에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태조. 네. 이거를 돌에 새겼다고 했으니까 석각천문도라고 표현하시죠. 석각천문도.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책의 기초 아니구나.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여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활용했다. 인지의와 규형은 세조.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는 세조. 자, 그 다음에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 창안되었다. 세종.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라는 건 이제 인쇄기술을 향상시킨 거예요. 인쇄기술이에요. 세종. 자, 그 다음에 화약무기 제작과 사용법을 정리한 총통등록이 편찬되었다. 총통등록은 세종. 자, 그래서 총통등록은 좀 알아두세요. 총통등록은 세종이라는 거. 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이제 병서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왕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내용까지 다 자세히 물어보진 않으니까 총통등록은 총포겠죠. 뭐 당연히 화포나 총포니까 세종. 그 다음에 동국병감이라고 하는 게 문종 때 있었고 이건 전쟁 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장도설. 요거는 군사훈련 지침서 성종 때. 그러니까 왕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총통등록 세종. 동국병감은 문종. 그 다음에 병장도설은 성종. 이런 식으로 왕을 좀 알아두시면 되죠. 이것도 막 늘어놓으면 헷갈리는데 왕만 정확히 알아도 문제는 대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왕만 좀 체크해두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체크. 자, 그 다음에 153번. 다음 사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삼가 삼국 이하의 여러 역사를 뽑고 겸하여 중국사를 채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록하였으며,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기록했대요. 그럼 이건 편년체겠지? 편년체 사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법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의거했습니다. 자치통감이라는 게 중국의 책 중에서 편년체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편년체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거구나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삼국이 병립했을 때는 삼국기. 자, 여기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국기, 그 다음에 자, 신라가 통일했을 때는 신라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고려기, 고려시대는 고려기라고 했고, 자, 4만 이상은 외기라고 했습니다. 4만 이상은 외기라고 했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4만부터 그 전에 고조선, 그 앞부분은 다 뭐라고 했어요? 외기. 왜 외기라고 표현했냐면 기록이 별로 없어서, 자료가 별로 없어서 그냥 기록 이외의 뭐 기록이다 이런 뜻으로 외기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00년 동안의 국세의 이합과 국군의 장단과 임금의 잘잘못과 정치의 성세를 모두 거짓없이 서술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편년체 통사. 그래서 최초의 통사. 자, 그러면 외기부터 썼으니까 고조선부터 고려시대 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역사를 다 쓴 거고, 전체를 통틀어서 서술했지 통사라고 하죠. 이게 바로 동국통감. 성종.
동국 통감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1번. 사초와 시정기들을 종합 정리하여 편찬했다. 사초 시정기 나오면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이죠. 두 번째,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였다. 자, 합리주의 사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거는 삼국사기가 되겠죠. 1번은 조선왕조실록, 2번은 삼국사기. 자, 3번 조선 전기에 편찬된 편년제 통사이다. 네, 요게 정답이죠. 3번. 4번 이익의 역사인식을 계승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웠다. 동사강목이에요. 그래서 4번은 동사강목, 3번이 정답. 자, 정답은 3번 체크 해놓으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나온 김에 여기다 써볼까요?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를 기록한 통사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를 다 기록했다는 건 삼국사 저료 플러스 고려사 저료. 고려사 저료가 문종 때 쓴 책이고 삼국사 저료가 성종 때 쓰여진 거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친 건데 삼국사 저료가 고조선, 단군조선에서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통일신라 삼국까지를 쓴 거고, 그 다음에 고려사 저료가 고려사를 쓴 거니까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건 국왕, 훈구, 사림의 사론을 모두 반영했어요. 국왕의 의견, 훈구의 의견, 사림의 의견을 다 반영한 종합적인 역사서가 편찬이 된 거죠. 그게 바로 동국통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시문으로 언급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4번으로 갑시다. 밑주신 이 책에 대한 설명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왕이 이제 춘추관에서 이 책의 편찬을 마쳤으니 내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의정 맹사성이 지금까지 이 책이 밑줄이겠죠? 여기도 밑줄이네. 첫 번째 줄 밑줄, 두 번째 줄 밑줄. 이 책을 보신다면 후세 임금들이 이를 선례로 삼을 것이므로 사관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래의 나라의 역사 기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하겠습니까? 라고 직언하였다. 왕이 옳다 하고 그만두었다. 맹사성인 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알고 있는 세종도, 야, 좀 가까봐라. 내가 좀 봐야겠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그렇네 그러면서 안 봤다는 거죠. 이렇게 왕들이 조선왕조실록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세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비단 세종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정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영정조도 맨날 갖고 와봐라. 한번 보자. 그런데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뜯어 말려가지고 볼 수는 없었죠. 당연히. 조선왕들 중에서 사초를 본 왕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사초를 딱 한 명이 봤어. 누가 봤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실린 사초를 본 거죠. 누구? 연산군. 연산군이 사초를 봤죠. 원래는 사초도 보면 안 되는데 사초를 봤었던 왕은 연산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조선왕조실록이죠? 자, 기억.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했다. 자, 태조에서 철종 맞고 편년체 맞고. 그래서 조선왕이 27명이에요. 합치면. 25명까지의 기록을 모은 거예요. 태조에서 철종이 25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기초자료는 때에 따라 실명제를 실시했고,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수정할 수가 없다.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수정과 개수가 가능하다. 수정과 개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조 수정실록이 있잖아요. 고쳤어. 그쵸? 그 다음에 현종 개수실록이 있어요. 아예 싹 새로 썼어. 그건 이제 붕당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고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선조, 경종은 수정실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종은 개수실록. 새로 썼어요. 이런 것들도 있긴 있죠.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왕이 죽으면 사관이 작성한 사초와 시정기를 토대로 실록청에서 작성했다. 자, 춘추관에서 원래 주관을 하는데 실록청을 임시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사초와 시정기를 모아. 사초는 뭔지 알죠? 왕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관들이 기록한 거. 시정기는
각 관청의 업무 일지를 모아서 이제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업무 일지를 모아서 쭉 정리한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사초와 시정기만 자료가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료로 이제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임진왜란 전에는 춘추관 이외에도 충주, 성주, 전주에 각각 사고를 두어 부관하였다. 자, 아시죠? 4대 사고, 춘추관, 그리고 자, 충, 성, 전. 여러분은 충성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임진왜란 중에 뭐만 살아남았어요? 결국에는 전주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소실돼 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5개로 정비를 하게 돼요. 여러분 5대 사고는 어느 왕 때? 광해군 때. 5대 사고는 광해군 때. 그래서 춘추관, 그 다음에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향산. 자, 그리고 만이산은 정족산으로, 묘향산은 적상산으로. 제가 쓰긴 했지만 이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까지만 알면 되냐? 5대 사고 어느 왕? 광해군. 그거까지. 제가 쓰긴 했지만 외우라고 쓴 건 아니고.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쓴 거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여러분은 5대 사고 광해군까지. 광해군의 업적 물어볼 때 가끔 물어봅니다. 알아둬야 돼요. 하지만 요건 알아야 돼요. 충성전. 네, 충성전은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리을 맞죠? 맞아요. 미음. 고려시대에는 편찬되지 않았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편찬 관례가 되었다. 자, 고려시대는 실록이 없다? 7대 실록 있잖아요. 7대 실록. 7대 실록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고려시대도 실록을 편찬했으나 다 소실돼 버렸을 것이고 7대 실록이 왜 우리 거란이 침입하고 나서 현종 때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전 거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7대 실록도 아마도 조선시대까지 전해지다가 없어진 걸로 임진왜란 때쯤 없어진 걸로 추측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만들었었다. 왜냐면 이걸 처음 만들었으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 마치 예전에 너무 해본 것처럼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조선시대가 딱 되면서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 전에 해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당연히 그 전에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 2번. 자, 155번 봅시다. 다음에 제시한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402년 태종 시대에 1402년에 의정부 정승 이무와 김사영의 발의에 의해서 이회가 제작하고 권근이 발문을 쓴 세계지도이다. 자, 태종 때 만든 세계지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태종.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에는 현존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 원본은 없어졌고요. 필사본이 일본에 전하고 있죠. 필사본이 일본에 전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특징은 아메리카 대륙이 없다는 거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럼 제시문 볼게요. 1번 기억.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이 가운데 되게 크지 않아요? 중화사상이죠, 당연히.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짜집기한 지도이기 때문에 가보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자세할 수는 없고 하지만 중국 지도랑 우리나라랑 일본 지도 이런 거 섞어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건 이제 그 나라에서 만든 걸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자세하죠. 자, 니은 원나라의 세계지도를 참고로 해서 여기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해서 만들었다. 네, 그래서 성교 광피도와 혼일강리도 이런 중국의 지도들을 가져다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에 빠져있다? 유럽 있어요? 아프리카 있어요. 네, 근데 아메리카가 없는 거죠. 틀렸고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자, 거기 디귿에 백리척을 리을
백리척을 사용했다. 정상기의 동북지도.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영조 요 시대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동북지도. 여기에 축척의 개념을 사용한 백리척을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지도 제작에 참여한 이회는 이보다 앞서 팔도도를 제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설명해 보면 이회가 제작하였고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제작한 사람이 이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 만들기 전에 팔도도라는 우리나라 전국지도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팔도도는 지금 없어. 현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꽤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회가 만들었던 팔도도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팔도도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팔도도는 없지만 이 지도는 있으니까 요게 팔도도를 반영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 미음까지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156번. 가나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그는 여러 성리학자들의 도식과 설명 가운데 중요한 것을 고르고 일부는 자신이 작성하여 책으로 엮어 왕에게 바쳤다. 그는 여기서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다. 자, 첫 번째 도식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도식 10개, 성리학을 쉽게 설명해서 도표 10개로 정리했다. 성학 10도 이황. 성학 10도 이황. 자, 그는 치도의 근원이 대학. 대학은 이제 그 유교 경전 중에 하나예요. 아시죠? 대학에 있다고 보고 그 요지에 해당하는 것을 경전과 사서에서 골라 책을 엮어 왕에게 바쳤다. 여기서 그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다. 자, 성학, 지묘, 자, 10도는 여러분 도식 10개. 아시죠? 그 다음에 지묘는 성리학은 집요하게 어려운 거니까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돼요. 알겠죠? 기억 잘 안 나면. 자, 그러면 이원과 이의를 찾으면 된다. 1번. 자, 가는 통치체제 정비와 수치제도 개혁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다. 자, 이 이가 10만 양병설이라든가 수미법이라든가 이런 개혁안을 제시했죠. 자, 개혁안을 제시한 건 가가 아니라 나. 1번 틀렸고 2번. 가의 사상은 나의 사상에 비해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다. 자,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건 이,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건 이황. 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양명학과 노장사상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보였다. 여러분,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 소론. 무조건 소론.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문장 자체로 소론이구나. 이렇게 딱 연상하시면 돼요. 성리학을 탄력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리고 꼭 공자의 사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자의 사상이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좀 다양하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나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 성리학의 영향은 이황이죠. 뭐. 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57번 볼게요. 바로 넘어갑시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2. 현실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수미법을 제시했다. 수미법, 10만 양병설. 이런 거를 사회경장론이라고 하죠. 개혁을 주장했다라고 해서 1번 맞고요. 2번. 주자의 학설, 주자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이기 심성론을 발전시켰다. 네, 주자의 학설을 발전시켰다. 맞아요. 자, 조식, 절의를 중시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맞죠? 자, 우리는 조식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조식은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활약하기도 해요. 물론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노장사상의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경과 의를 강조했어요. 경과 의는 공경과 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과 의를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경상우도의 대표학자. 경상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상도 중에서 우편에 말하자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근데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해서 그러면 경상도에서 오른쪽 이게 우리가 보는 방향이 아니고 서울에서 왕이 내려다보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게 어디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우리 경상도 지리 잘 모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경상우도 조식 이렇게 그냥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리 망공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서리들이 나라를 망쳐먹는다. 이런 뜻이죠. 서리 망공론을 제시하기도 했던 게 바로 조식. 조식에 관한 내용들 한번 다 써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의병장으로 활약했다가 제자들은 나중에 뭐가 되죠? 북인. 북인이죠. 북인을 형성하죠. 북인 형성까지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맞는 설명이죠? 저리를 중시하고 실천성을 강조했고 맞죠? 자, 4번 서경덕 양명하게 심성론을 수용해서 강화학파를 배출했다. 자, 여러분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누구? 정제두죠. 정제두. 자, 서경덕은 기일원론 그냥 서경덕의 사상만 써볼게요. 여기다가 기일원론 태허설 요런 거를 주장을 하죠. 기일원론 태허설 요런 것 등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서경덕.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8번 조선 전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주작 아래에 의해서 집에 가묘를 세우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작 아래가 보급이 되죠.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성리학이 보급되면서 주작 아래나 소학을 중시해요. 실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집에 가묘는 이제 사당 같은 걸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가묘와 그 다음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많았다? 맞아요. 조선 전기 모습 맞고. 자, 건국 초기에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자, 조선시대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적이 없죠. 없어요. 1도 없어, 1도. 나중에 가부개혁이 가야 뭐 개국 연호쯤 사용하죠. 다 그냥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죠. 처음부터 명의 연호를 쓰다가 청의 연호를 쓰다가 그러다 이제 뭐 1차 가부개혁 때 개국 연호를 써야 그게 이제 독자적 연호가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재 형성을 위해 양연고라는 일종의 장학재단을 설치하였다. 설치는 고려 예종 때 한 거고요. 그러면 조선시대 양연고가 없었어? 있었어. 성균관 지원하는 게 양연고는 맞아요. 그런데 설치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고려 예종.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중인들은 통청운동을 벌였다. 여러분 통청운동, 소청운동 벌여가지고 막 신분 상승하려고 했던 건 언제? 조선 후기. 네, 영정조 시대에 가야죠. 정답은 1번. 자, 조선 전기 문화 마저 볼게요. 159번. 조선 전기 문화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안견은 몽유도원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자, 여러분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맞아요. 안견의 그림이 몽유도원도예요. 그런데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왕 때 그려진 거냐? 세종 때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꿈 이야기인데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꿈인데? 아니죠. 그러면 뭐냐? 여기서 1번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산천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이거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그림이잖아요. 요게 진경산수화. 자, 그러면 진경산수화 정선 요거는 18세기죠. 진경산수화는 18세기.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진경산수화. 알겠죠? 안평대군의 꿈 얘기야. 사실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릉도원이면은 천국 지금으로 하면은. 자,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궁궐, 관아, 성문, 학교 건축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와 대조적으로 사원 건축이 발달했다. 자, 이거는 뒤집으면 되겠죠?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사원. 사원이 절이에요. 그런데 조선은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억불이니까 이때는 이제 성리학이나 이런 걸 강조하니까 이때 주로 뭘 만드냐. 참 나라를 세웠어. 뭐가 필요해? 궁궐, 성문, 관아, 학교 이런 거 쫙 지어야 되지 않아요? 조선 초에. 그래서 이거 뒤집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아악의 종류로는 가사, 시조, 가곡 외에 각 지방에 민요와 판소리 등이 있었다. 자, 아악. 궁중음악. 악은 궁중음악. 좀 수준 높은 궁중음악이야. 그런데 가사, 시조, 가곡 외에 민요와 판소리까지 있었다고? 민요는 서민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궁중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죠. 민요, 판소리 다 서민들의 음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거고 4번. 15세기에는 분청사기가 유행했으나 16세기에는 백자가 유행했다? 맞아요.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알죠? 자,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여말 선초에는 분청사기. 16세기에는 백자, 순백자. 무늬 없는 거 아시죠? 그냥 하얀 거? 네, 순백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근세 문제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근대 태동기로 넘어갑시다.